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오늘 지구과학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지구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페이지 426쪽에 지구의 자원부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즉 우리가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원인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과 또 금속 혹은 비금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넓은 의미에서 지하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밟고 다니는 이런 토양, 즉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지하자원에 해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나 혹은 광물 자원 같은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온천이나 아니면 지하수 같은 이런 형태들도 지하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지하자원으로서 에너지 자원과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광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땅속에 묻혀 있고 그것이 채취 가능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쓸모 있는 그런 자원들을 지하자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에너지 자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딱 하면은 저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의미를 보시면은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석탄, 석유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형태들은 과거에 이제 동식물들 같은 것들이 땅속에 묻혀서 탄화된 상태로 이제 얻어지는 그런 자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이 생명체들, 과거에 이제 살았던 양치식물 같은 이런 식물들이 대규모로 묻혀서 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니면 유공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시 탄화 과정을 거치면 석유 같은 이런 형태들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는 우리가 CH4, 메테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이 지하자원으로 에너지 자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에너지 자원 중에 요즘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인 바로 가스하이드레이트입니다. 자,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요.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천연가스, 즉 CH4, 메테인이 물과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딱딱한 고체화된 그런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다른 표현으로 불타는 얼음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얼핏 봤을 때는 얼음 덩어리처럼 하얀 덩어리가 불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을 가스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우리가 또다시 심해저 자원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심해저 자원, 그러니까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땅에서도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얻어질 수 있는 조건, 바로 저온 그리고 고압 조건이거든요. 즉 굉장히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땅에서 얻어진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환경 내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고요. 좀 더 고위도로 올라가서 우리가 영구동토라고 부르는, 항상 얼어붙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소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지하자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할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이제 바다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특히나 그냥 바다도 아니에요. 심해져.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근데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우리나라 동해, 특히 독도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를 좀 잠깐 간단히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해, 황해, 남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바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40에서 한 100m 정도, 뭐 깊어봤자 한 200m 정도, 그 정도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는 데에 비해서 동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폭이 좁은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바다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깊은 바다인 동해에서 지금 현재 이런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고 그것도 우리가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새로운 에너지 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동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심해저 자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당하는 광물 자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 자원. 광물 자원은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광물 자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금속으로 이루어진 광물들이에요. 돌멩이죠. 금속으로 이루어진 돌멩이들인데 이름만 딱 봐도 아 저거 대부분 금속이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철, 알루미늄 구리, 금, 아연 같은 것들이고요. 이런 녀석들은 그냥 광물 그러니까 암석으로 이제 우리가 얻어냈을 때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산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소들과 반응해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련, 즉 녹여서 순수한 광물의 금속의 형태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광물 자원은 바로 망가니즈 단계. 요 망가니즈 단계도 금속 광물 자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심해저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었거든요. 자, 특히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동해 독도 연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심해저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요 망가니즈 단계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름 그대로 망가니즈랑 다른 금속 광물들이 섞여 있는 암괴 덩어리인데요. 이 망가니즈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해저 자원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그런데 앞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심해저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망가니즈 단계는 우리나라 동해나 아니면 남해, 서해 이런 식의 바다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보통 수심이 2, 3,000m 이상 되는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금속 광물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동해가 굉장히 깊은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평균 수심은 한 1000m에서 1300m 정도, 1300m 정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망가니즈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망가니즈 단계는 도대체 어디서 얻어낼 수 있느냐? 바로 태평양 같은 그런 아주 깊은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동해에 접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 망가니즈 단계를 얻어낼 수 있는 태평양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지지라고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 즉 그 한 나라의 영토에서부터 200캐리까지 그 나라의 이 바다로, 영토로 인정하는 그런 협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태평양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태평양의 일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이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메리카의 왼쪽 부분에 클라리온 클리포톤 광구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곳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망가니즈 단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채취하는 것은 뭐 깊은 바다에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땅에서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속 광물 자원으로 지금 현재 태평양에 얻어들 수 있는 이 망가니즈 단계를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그다음에 망가니즈 단계 둘 다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아주 깊은 바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심해저 자원인데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그리고 망가니즈 단계는 태평양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의 형태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광물 자원은 바로 비금속 광물 자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금속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석회석이나 고령토, 점토 같은 이런 식의 광물 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석회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시멘트의 원료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의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뭐 점토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앞서 금속 광물 자원은 얘네들이 순수한 형태로 얻어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비금속 광물 자원은 그럴 필요 없이 채취하는 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이라는 거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에너지 자원이나 광물 자원 같은 것들,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묻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광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광상은 앞서 봤던 유용한 광물들이 지각 내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물 자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의 형태의 광물 자원을 얻어낼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광상은 화성광상, 변성광상, 퇴적광상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광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광상이라고 하는데요. 화성광상은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즉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그런 광물 자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광물 자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화성광상에서는요, 주로 얻어질 수 있는 광물 자원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금속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이 보통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광상을 화성광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철이나 아니면은 구리 아니면은 그런 식의 금속 광물 자원들이 주로 이제 화성광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광물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변성광상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존의 암석들이 변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광상이 되겠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변성암이라고 부르는 형태들이죠. 대표적인 변성암 하면은 석회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대리암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사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규암,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게 될 텐데, 이런 변성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흑연 같은 것들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죠. 그런 물질들이 바로 이 변성광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퇴적광상이 있는데요. 퇴적광상은 퇴적물, 입자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퇴적물 암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퇴적광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존에 화성광상이 금속 광물 자원을 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면요, 퇴적광상은 퇴적암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될 텐데요. 이때 퇴적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들은 대부분 비금속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을 퇴적광상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회석이나 고령토, 점토 같은 것들이 있었었죠. 자, 모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화성광상에서는 대부분 금속 광물 자원들을, 그리고 퇴적광상에서는 대부분 비금속 광물 자원들을 우리가 주로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페이지 426쪽 그리고 427쪽 윗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원의 개발 과정, 그 자원의 개발 과정 네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페이지 427쪽의 중간 부분에 자원 개발 과정 해서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네 가지는 바로 탐광, 채광, 선광, 그리고 마지막 재련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 그대로 탐광은 광상을 찾아다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광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 탐광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땅을 직접 파보는 시추법이에요. 자, 땅을 직접 파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시추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판다라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광물 자원들이 어딘가에 묻혀 있을 텐데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얼마만큼 광물 자원이 깊이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땅을 판다는 것은 많은 비용만 투자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 하나, 아무리 얘네들이 어떤 깊이, 어느 깊이 정도에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추로 파고 내려갈 수 있는 깊이 자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추법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광상을 찾아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바로 간접적인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지진파 분석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력 탐사 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력 탐사.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이제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느 장소에서 중력을 측정을 하는데 기존 장소보다 중력이 높게 측정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는 분명히 무언가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어서 무거운 장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중력이 좀 작게 측정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 내에는 어떤 밀도가 작은 그런 물질들, 광물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중력이 크게 측정되는 장소는 밀도가 큰 금속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중력이 작게 측정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은 에너지 자원들,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을 탐사하는 과정을 탐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탐광을 과정을 통해서 어디 장소에 광상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렇게 광상을 알아냈다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채취를 해야 되겠죠. 채취.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땅을 파보는 것. 그런데 일단은 비용이 많이 소모되니까 일단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광산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유용한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확인이 됐으면 이제 채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광물들을 채취를 해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광상을 발견했다고 100% 채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이 과연 나에게 유용할 것인가,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한 이후에 우리가 채광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채광을 통해서 광물 자원들을 얻어냈다. 그런데 그 광물 자원 중에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광물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광물 자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즉 그렇게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얻어진다면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 것, 즉 어떤 게 나에게 돈이 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선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광물 자원들을 얻게 될 건데요. 앞서 우리 광물 자원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었죠. 이때 금속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광 같은 것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광물을 선별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요, 재련 과정은 화학적 방법으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철광석 같은 것들을 얻었을 때 그 철광석은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져 있는 Fe2O3나 Fe3O4와 같은 철광석, 적철석, 자철석과 같은 이런 형태로 얻어지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순수한 광물인 철만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죠. 그런 식으로 용광로에 녹여서 얻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재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재련의 또 다른 금속 대표적인 것이 뭐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이제 보크사이트와 같은 이런 광물 자원으로 얻어지게 되는데요. 그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녹여서 얻기에는 너무 녹는 점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분해 같은 방식으로 이 재련 과정을 이 순수한 알루미늄을 그렇게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자원 개발 과정, 탐광, 채광, 선광, 재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재련 과정은 금속 광물 자원만 해당하는 그런 이런 자원 개발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그 금속 광물 자원이 아닌 비금속 광물 자원이라면요, 재련할 필요 없이 선광해서 우리가 그냥 광물을 얻어내는 대로 바로바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탐광, 채광, 선광, 재련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용들 잘 보시면서 문제에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하자원에 대한 어떤 정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자원으로서의 토양, 즉 우리가 밟고 다니는 토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27쪽에 자원으로서의 토양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토양 역시 유용한 광물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 생성된 풍화산물에 유기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제 토양 구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기반암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대한 암석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처음에 풍화 침식 작용을 받을 거예요. 즉 기반암이
깎여 나가고 깨져 나가고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반암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모질물이 되겠습니다. 모질물, 그러니까 큰 암석 같은 것들이 쪼개지면서 작은, 그나마 좀 입자가 작은 그런 식의 형태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나 계속해서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되면요, 그 모질물은 또다시 더 작은 입자로 더 까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표토가 되겠습니다. 표토. 자, 그런데 이 표토의 물질들이 이후에 물에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요 심토 부분이 되겠거든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토양 구조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밑에 커다란 기반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질물이 있습니다. 덩치가 그 다음에 조금 입자의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자, 입자 크기가 조금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아주 입자가 작은 흙과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표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심토라고 부르는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쌓여있는 순서를 본다면 제일 아래에서부터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순인데요. 이때 생성되는 순서는 좀 다릅니다. 생성되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순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쌓여있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순이지만 생성 순서, 토양의 생성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반암, 그 다음 모질물, 그리고 표토, 심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 순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심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토에 있는 물질이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층이 되겠거든요. 자, 이때 표토에 있는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표토라고 하는 부분에는요, 부식토라고 하는 부식토라고 하는 이런 흙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부식토는 쉽게 말해서 이 낙엽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 같은 것들이 땅에 매장된 다음에 썩어서 만들어진 유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층을 부식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식토라고 하는 이런 흙은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낙엽 같은 거 살짝 치워봤을 때 보이는 그 까만색 흙, 그런 흙들을 우리가 이제 부식토라고 표현하는데, 유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이 바로 표토거든요. 근데 이런 표토에 있는 물질들이 물에 녹아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심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토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은요, 유기 물질 같은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기 물질, 그리고 광물 자원 중에서 금속 광물들이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산화 광물 같은 것들, 그리고 아니면 진흙 같은 그런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점토 광물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층이 심토가 되고요. 그리고 심토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물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층이 이제 심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심토의 구조를 보고 그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일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가서 토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토양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심토라고 하는 부분, 그 위쪽에는 표토가 있겠죠. 이때 심토가 만들어지는 깊이가 있어요. 요 깊이, 얼마만큼 깊게 심토가 만들어지느냐. 심토가 얕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깊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얕고 깊고는 바로 기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온이 높으면 그만큼 증발이 잘 되겠죠. 앞서 심토라고 하는 부분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기온이 높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들이 쉽게 증발을 해버릴 테니까 물이 포함되어 있는 심토의 깊이가 깊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지역의 기온이 낮아서 증발이 잘 되지 않는 장소라면요, 지표면에서는 물론 물이 약간은 증발이 되겠지만 그리 깊지 않은 곳부터 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심토의 깊이가 얕게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즉, 심토가 만들어지는 깊이, 바로 그 지역의 기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심토의 두께입니다. 심토의 두께는 그 지역의 강수량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그만큼 물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심토가 두껍게 형성되는 편이고요. 반대로 비가 좀 적게 온다면은 그만큼 물이 적기 때문에 심토가 얕게 형성되는 그런 형태들을 나타내게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요, 심토가 만들어지는 깊이로 우리는 그 지역의 어떤 기온이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심토가 만들어지는 두께로 가지고 우리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올까 아니면 적게 올까 거기에 해당하는 강수량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 토양의 이 층상 구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토양이 만들어지는 생성 순서, 기반암이고요, 풍화 침식 작용에서 모질물 만들어지고요, 모질물이 이후에 표토라고 하는 물질로 입자로 바뀐 다음에 이후에 표토의 물질들이 물에 녹아 흘러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심토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 쌓여있는 순서와 생성되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페이지 교재 427쪽 제일 아래쪽에 그림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이제 페이지 428쪽에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28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토양의 유실과 보존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잠깐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이 유실된다라는 것, 토양의 유실. 말 그대로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자연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중호우나 혹은 산사태 등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인위적인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토양이 유실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토양이 유실된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유실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좀 세워야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지금 현재 토양이 유실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경사진 언덕에서의 계단식 경작. 우리가 계단식 경작을 다락론이라고 부르죠. 이런 계단식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굴곡이 큰 계곡이나 강에서는 사방댐을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다락론이라고 하는 것과 사방댐이라고 하는 것 둘 다 모두 어떤 경사진 지형에다가 계단식 지형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 경사가 진 어떤 토양 같은 것들, 산 비탈이 있을 때 여기서 경작을 하고 싶어요. 그냥 경작을 비스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산을 깎아서 이런 식으로 경작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경작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유속을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속에 의한 어떤 유실 과정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방댐 같은 것들도 강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계단식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속을 느리게끔 만들어주면은 기존에 이제 저런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사방댐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느냐? 바로 강원도에 가면은 이런 사방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우리나라의 지형을 바꿨던 엄청난 두 개의 태풍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2002년 매미, 2003년 루사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통과한 그 두 개의 태풍들이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지만 특히나 강원도 산강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를 내리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오거든요. 강원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강물이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굽이굽이 흐르던 그런 강물들이 범람을 해서 직선화돼서 거의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이 빠른 속도로 직선화돼서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도로, 다리 같은 거 다 유실되고요. 마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그 피해 복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정말로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지형이 바뀌어서 지도를 새로 제작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제 그런 장소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장소를 이제 우리가 다 복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기존에 굽이굽이 흐르던 그런 강물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직선화돼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오게 된다면 당연히 또 다시 그렇게 강물들이 직선화돼서 흐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실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강을 굽이굽이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이런 식의 사방댐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토양의 유실 방지 대책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토양의 산성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토양에서 여러 가지 경작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토양에 산성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산성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 산성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화학 비료예요. 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10대 원소 중에 결핍되기 쉬운 질소나 인, 황, 뭐 이런 질소나 인, 칼륨, 뭐 이런 식의 어떤 원소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비료 자체가 화학 비료 자체가 결과적으로 산성 물질입니다. 보통 질산 비료, 인산 비료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초석계 같은 것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화학 비료 사용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산성비입니다. 이 산성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양 산성화의 원인이 될 텐데요. 이때 두 가지의 여러 가지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됐을 때 그 산성화된 토양을 다시 원상태대로 복구하는 과정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인가? 일단 화학비료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화학비료를 사용을 안 하면 되겠죠. 그럼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으면 뭘 쓰느냐? 예를 들어 퇴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가축의 분뇨 같은 것들을 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추수 끝나고 이제 논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쌓여진 마시멜로 같이 생긴 이런 커다란 덩어리 같은 거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에 지프라이가 들어있거든요. 짚. 그러니까 벼를 추수하고 쌀 다 탈곡한 다음에 그 안에 볏짚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감싸놓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논밭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시멜로 같은 것들이거든요.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시멜로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마시멜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그 안에는 이제 집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소의 먹잇감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보는 요 화학 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퇴비 같은 것들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 동안에 그 안에서 지푸라기를 좀 썩힙니다. 썩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모내기를 하기 전 한 1월 정도나 한 2월 정도 때 그걸 풀어 가지고 이제 짚을 논밭에다 쫙 깔아 놓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썩으면서 토양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걔네들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을 텐데요. 그 열이 지금 지표면에 살고 있는 어떤 미생물 같은 것들을 죽이는 어떤 살균 작용 같은 그런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후에 이 모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쭉 깔아놓는 그런 형태로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퇴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유기농법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큰 효과를 가져올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비위생적이기도 하죠. 자, 이런 화학비료 사용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일단 퇴비를 쓴다. 근데 이미 벌써 산성화된 어떤 토양을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느냐? 이때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석회를 뿌리는 거죠. 석회, 우리가 알고 있는 CaCO3 탄산칼슘이에요. 근데 이름은 탄산칼슘, 이름에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 물질은 염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를 뿌려주게 되면은 중화 반응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석회에 의한 어떤 토양의 중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화학비료 사용 같은 것들을 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들은 퇴비나 또는 석회 같은 걸 뿌려서 다시 중화시키는 과정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원인도 사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황산화물에 의한 피해가 있고요. 질소산화물에 의한 피해. 두 가지의 경우로 우리가 산성비의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보통 공장 매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인데요. 우리가 공장 가동을 통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바로 황,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소되면서 황산화물 같은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기 중에서 물과 반응해서 황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게 섞인 비가 내리는 게 바로 산성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들은 주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주로 나올 수 있는 매연들이거든요. 대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질소 성분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고온 고압 조건, 즉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질소산화물 같은 이런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서 비가 내리게 된다면 이때 질산이 섞인 비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역시 산성비가 내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산성비가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과연 저런 원인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때 황산화물에 의한 대책은요, 바로 공장에 타랑 장치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굴뚝에다가 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황산화물 자체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들. 그러면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대책은요, 바로 백금과 이리듐으로 되어 있는 촉매 변환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촉매 변환기를 설치해 주게 되면은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일산화질소 같은 것들을 다시 질소와 산소로 분해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저 질소산화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바로 토양의 산성화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딱 읽어보셔도 대충 저런 것들 틀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공부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428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428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로 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죠. 좀 전까지는 우리가 지하자원, 그러니까 땅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여기 수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용해야 될 또 하나의 자원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자원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수자원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자원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수자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 형태들은 땅에서 얻어내는 그런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지하 자원보다 더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좀 더 힘들 테니까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땅에 있는 어떤 지하 자원의 매장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채취해야 될 그런 자원들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향후에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자원들일 텐데요. 자, 수자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무엇이 있느냐. 자, 수자원. 일단 첫 번째로 수산 자원들이 있습니다. 수산 자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량 자원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물고기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모두 다 수산 자원에 해당하는 그런 자원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얻어낸 물고기나 아니면 해조류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냥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것들도 만들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수산 자원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연히 광물 자원 얻어질 겁니다. 광물 자원. 그 광물 자원, 해양에서 얻어지는 광물 자원들, 당연히 금속 광물 자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비금속 광물 자원들 존재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광물 자원 다 나오겠죠? 그 중에서 우리 꼭 알아둬야 될 거 바로 금속 광물 자원에서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얻어질 수 있는 바로 망가니즈 단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망가니즈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에너지 자원 없겠죠. 에너지 자원.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다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 바로 우리나라 동해에서 얻어지게 되는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망가니즈 단계는 태평양 심해저에서 얻어지는 자원입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동해. 우리나라 동해 독도 연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 페이지 429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지구의 선물 중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그 지하 자원과 수자원까지 해가지고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바로 이어서 우리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미래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